9월, 10월, 11월에는 미국도 한국도 좋아요. 재고 축적 수요라는 재고를 쌓으려는 힘들이 좀 강할 수 있다. 좀 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좀 괜찮은가요, 반도체? 너무 과매도다, 언더슈팅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탑이 시장을 끌어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9월, 10월, 11월 정도까지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4, 4분기에는 안 좋은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5년 평균, 10년 평균을 놔서 그렇고 한국도 2010년 이후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9월, 10월, 11월에는 미국도 한국도 좋았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통계적으로 말씀이죠? 좋았어요. 근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좋았어요 라고 끝나면은 좀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왜 이렇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재고 축적 수요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때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만 막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소비가 막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기자님이 장사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11월, 12월 달에 엄청 많이 팔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물건을 미리 좀 그렇죠. 사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네. 재고 축적 수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재고 축적 수요로 인한 그러니까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막 들어오면서 제조업 가동률도 올라가고 제조업 지표도 좋고 신규 주문도 막 들어오고 막 생산도 원활해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생각해보면 2020년에도 생각을 해보면 10월, 11월, 12월 달에 소매업체 재고율이 팍팍팍 튀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졌고 두 자릿수대 수출 증가율로 빠르게 올라갔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조금 이번에도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보다도 조금 더 재고 축적, 재고를 쌓으려는 힘들이 좀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소매업체 재고율이 1.08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판매되는 거 대비해서 8%만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후 1.4였어요 평균치가. 40% 더 갖고 있다는 갖고 얘기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뚝 떨어졌고 한파 사태 때문에 뚝 떨어졌고 공급망 병목 현상, 뭐 반도체 공급 불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처럼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병목 현상들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8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는 데서 좀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줬거든요. 7월 대비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였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실제치가. 왜 그렇나 라고 해서 세 번 뜯어봤더니 첫 번째 재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확 들어왔다는 그림이 나왔고요. 두 번째, 신규 주문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쩌면은 8월 달부터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시장에 언제 반영을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11월, 12월 4, 4분기에는 이런 수요들이 눈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특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수출이 양호하면 한국 기업이 좋아집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 흐름들에 있어서 올해 9월, 10월, 11월 지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코스피가 튀어오르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혹시 올해 코스피 목표치는 어디까지 보시는지? 일단은 뭐 올해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9월 달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9월 달에 3170을 잘 지키고 코스피가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또 다시 한번 레벨업되고 레벨업되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올해 안에 갈 가능성도 열려있다. 제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3170을 깬다 하더라도 3100선에서 바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3170을 잘 지키면서 튀어오르는 그림.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좀 밀려나는 그림인데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 가능성을 40,
베스트 시나리오를 40, 그리고 워스트 시나리오를 한 20 정도로 놓고 있어요. 팀장님이 이제 9월 자료에 쓰셨던 것 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주 중에서 뭐 반도체, 자동차, 운송의 비중 확대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근데 뭐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막 이상한 보고서 내고 막 겨울이 온다 그러고 네. 좀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좀 괜찮은 거예요 반도체? 자, 네. 그러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8월 네, 둘째 네. 주에. 그러면 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똑같은 증권사에서 8월 셋째 주에 매수 리포트 냈습니다. 아 골드만삭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CLSA. CLSA? 네. 아, 그러니까 CLSA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8월 둘째 주에 실적 전망도 떨어뜨리고 네. 목표 주가도 떨어뜨리고 네. 투자 의견은 매도였어요. 언더퍼폼. 음, 근데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8월 셋째 주에 CLSA에서 목표 주가는 조금 더 낮추긴 했는데 네.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바꿨어요. 의심스러운데 이거 작전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도 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것보다는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괜찮다라는 톤이었거든요. 과매도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반도체 업종이 8월 둘째 주에만 훅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44조가 그쵸. 줄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안 좋길래 44조가 빠졌을까? 2021년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이 가장 안 좋게 전망하는 수치까지 이 전망치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은 22조가 줄고요. 순이익은 17조가 줄어요. 그런데 주가는 44조. 아, 확실히 과매도긴 하네요. 네. 네. 거기다가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 2018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최하단일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팔만큼 팔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반도체와 코스피 간의 상대 강도, 상대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코로나 당시 저점 수준까지 왔어요. PER이라는 밸류에이션은 9배 밑으로 내려와요. 싸죠. 그러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반도체 너무 과매도다, 언더슈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원달러니는 오버슈팅이다, 외국인은 과매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재고 축적 수요라는 게 네. 있다라고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코스피보다 뭐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을 봤더니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아, 연말이 될수록 높았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반도체가 좋을까? 스마트폰, IT 기기, 뭐 TV,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확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에너지, 뭐 유가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IT 가전,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좀 좋았어요. 뭐 에너지와 유틸리티 몇몇 업종을 빼고는 연말에 사고 싶은 품목이 1위가 무조건 IT 기기거든요. 그렇죠. 선물도 많이 네. 하고. 네. 확률적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높았던 게 자동차였어요. 반도체 공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동차 업황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만약에 베스트 시나리오로 시장이 흘러가고 시장이 추세를 만들어 간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투탑이 시장을 끌어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구조적 성장주 중에 네. 2차 전지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2차 전지는 요즘 악재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2차 전지는 장기 성장성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와 심리적 불안, 수급적 불안으로 인해서 많이 변동성이 커진 종목들도 있고 분할 이슈도 있고 뭐 그래서 복잡하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게 별로 없는 쪽으로 막 몰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안에서도 굉장히 막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아, 소재. 네. 최근에 에코프로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엄청 네. 오르고 있어요. 근데 뭐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걱정을 하실 텐데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줄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에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10을 넣고 싶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이라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래서- 정찰 때 먼저 네, 걸고. 네. 한번 들어가서 기준 가격을 만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 점점 뭐 네.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는 제가 최근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손흥민 경기를 보는데 맞아요. 그 스타디움에 꽉 찬 관객들이 마스크를 하나도 하나도 안 써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유럽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다. 이제 네. 코로나하고 이제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을 종목이나 업종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피해가 컸던 업종이겠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위드 코로나가 한국도 점차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추석 이전까지 1차 접종률 7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추석 연휴를 지나고 그 다음에 한두 주 더 지켜본다면 10월부터는 좀 정책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영화관, 유통, 네. 호텔 레저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여행. 아. 근데 여행과 항공은 조금 봐야 될 게, 우리나라 한국만 위드 코로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이제 상대 국가들도 이제 많이 열려야 되거든요. 네, 왕래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주가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건 방향성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따라가긴 어렵잖아요. 그쵸, 예.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정고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한참 못 미치는 종목들을 좀 먼저 지켜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코스피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